그날도 저는 다마스 뒤 문을 열었습니다. 차가운 바람이 짐칸으로 훅 들어왔고요. 거기엔 냉장고 한 대가 있었습니다. 요즘 기준으로도 7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 거래되는 큰 양문형 냉장고였습니다. 고객은 통화 첫 마디부터 말했습니다. 엘리베이터 없는 4층이에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. 거절 버튼이 보였거든요. 그런데도 저는 콜을 잡았습니다. 요즘 콜이 너무 없었습니다. 하루에 서너 건 울리면 다행이었고 어떤 날은 2건도 안 울렸습니다. 휴대폰이 고장난 줄 알고 껐다 켠 적도 있었습니다. 그때 제 머릿속엔 딱 한 문장만 떠다녔습니다. 오늘 8만 원이면 그래도 숨은 쉬겠지. 그런데 그 계단에서 허리가 무너진 순간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. 이건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는 걸요. 허리 안쪽에서 뚝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나더니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. 감각이 가라앉는 게 느껴졌습니다. 그날 저녁 저는 집 현관에서 신발도 못 벗고 앉아 있었습니다.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요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. 수술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덧붙인 한마디가 제 노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. 최소 3개월은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. 그때는 몰랐습니다. 수술비보다 더 무서운 건 3개월 영원이라는 걸요. 그리고 그 3개월 동안 아내가 제게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. 당신, 우리 통장 지금 얼마 남았어? 혹시 이 영상을 틀어놓고 계신 분 중에도요. 몸만 괜찮으면 뭐든 다시 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? 저도 그랬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꺼내보겠습니다. 그럼 천천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저는 올해 65입니다. 30년 넘게 제조업 공장에서 관리직으로 일했습니다. 경기도 안산 쪽 부품 생산 라인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. 대단한 직함은 아니었습니다. 그래도 제가 책임지는 라인이 있었고,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고,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. 결국 사람은요, 자기가 책임질 것이 있을 때 가장 또렷해지더라고요. 퇴직할 때 저는 큰 돈을 손에 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. 퇴직금과 적금, 이것저것 합치면 대략 8천만 원 안팎이었습니다. 집은 32평 아파트였고 대출은 거의 다 갚아둔 상태였습니다. 국민연금은 매달 13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.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요. 그렇다고 굶을 형편도 아니었습니다. 저는 아내에게 자주 말했습니다. 우리 이 정도면 정말 잘 산 거야. 아내는 저와 동갑입니다. 결혼한 지 35년이 넘었습니다. 큰아들은 32, 딸은 29. 둘 다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. 손주가 하나 있습니다. 4살짜리 남자아이입니다. 퇴직하고 처음 한 달은 참 좋았습니다. 아침에 눈 떠도 알람이 없고요. 아내랑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. 점심엔 국밥집에서 뜨거운 국물도 마셨습니다. 저녁엔 손주 영상통화를 하며 웃었습니다. 그런데 딱 2달쯤 지나니까요. 하루가 너무 길어졌습니다. TV를 켜도 재미가 없고 낮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. 몸이 근질근질했습니다. 아내가 말했습니다. 당신 요즘 왜 이렇게 한숨을 쉬어? 그때부터였습니다. 뭐라도 해야 하나 그 생각이 자꾸 제 속을 긁기 시작한 게요. 혹시 여러분도요. 일할 땐 쉬고 싶다가도 막상 쉬면 또 불안해지는 마음. 그 마음을 아실까요? 그때 제 마음은요. 쉬는 게 아니라 버려지는 느낌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. 회사에선 뭔가 했던 사람인데 밖에 나오니 그냥 동네 아저씨가 됐거든요. 그 선택이 모든 걸 바꿨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. 그 즈음에 동네 선배를 우연히 만났습니다. 저보다 3살 위였습니다. 예전에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. 얼굴이 까맣게 탔더라고요.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? 제가 물었더니 선배가 씩 웃으면서 말했습니다. 나 퀵해. 다마스 모라. 솔직히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.
그 사람은 예전에 생산팀장까지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. 그런데 진짜였습니다. 선배는 말했습니다. 생각보다 괜찮아. 나이 상관없어. 사무실 눈치 볼 일도 없고 하루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은 해. 많이 뛰면 25만 원도 가능하고.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. 저도 은퇴 후 일자리를 알아보긴 했습니다. 경비, 주차 관리, 청소. 그런데 월 150만 원 받자고 새벽부터 나가는 게 마음이 잘 안 움직였습니다. 저는 아직 제가 그 정도로 내려온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.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. 나도 퀵 한번 해볼까? 아내가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. 당신 나이에 무슨 퀵이야. 몸 쓰는 일은 하지 마. 저는 말했습니다. 나도 할 수 있어. 운전만 하면 되잖아.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. 운전만 해? 짐도 들지? 제가 대답했습니다. 가벼운 거만 하지. 지금 생각하면요. 그게 첫 번째 합리화였습니다. 사람이 무너질 때는요. 큰 거짓말부터 하지 않습니다. 작은 말 하나를 괜찮다고 넘기면서 시작합니다. 결국 저는 퇴직금에서 돈을 빼서 중고 다마스를 샀습니다. 대략 500만 원대 후반에서 700만 원 사이에 오가는 연식과 주행거리였고요. 저는 그 가운데쯤 되는 가격으로 차를 가져왔습니다. 차를 받던 날 운전대를 잡으며 생각했습니다. 몸만 좀 쓰면 되는 거지. 별거 있겠어. 그때는 몰랐습니다. 몸이란 게 한 번 금 가면 돈으로 메우기 어렵다는 걸요. 처음 한 달은 적응 기간이었습니다. 앱 쓰는 법부터 배워야 했습니다. 콜이 뜨는 위치를 읽는 법, 단가를 보는 법, 주차할 곳을 찾는 요령. 선배가 알려줬습니다. 강남 쪽은 단가가 높아도 주차가 지옥이야. 경기권은 단가가 낮아도 덜 스트레스 받아. 처음엔 하루에 10건도 못했습니다. 길을 헷갈렸고 주차 때문에 진땀을 뺐습니다. 그런데 2달쯤 지나니까요. 손에 익었습니다. 하루 15건, 많으면 20건까지도 했습니다. 수입도 나쁘지 않았습니다. 하루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. 월로 따지면 400만 원 가까이 찍히는 달도 있었습니다. 물론 기름값, 차 유지비, 보험료 빼면 순수익은 내려가지만요. 그럼에도 연금과 합치면 우리 노후 괜찮겠다 싶은 숫자가 됐습니다. 그때 아내가 말해줬습니다. 당신 생각보다 잘하네. 그 한마디가 참 컸습니다. 퇴직하고 나면요. 사람이 갑자기 작아집니다. 회사에선 이름 앞에 직책이 붙었는데 밖에 나오면 그냥 아저씨가 되거든요. 그런데 퀵을 하면서 저는 다시 쓸모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. 땀 흘리고 돈을 벌어오는 그 느낌이 이상하게 자랑스러웠습니다. 저녁에 밥 먹을 때 제가 말하곤 했습니다. 오늘 22만 원 했어. 아내가 웃었습니다. 그럼 내일은 23만 원 하려고?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. 그때는 우리 집 웃음이 자연스러웠습니다.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요. 그때가 마지막으로 안심하던 시기였습니다. 그 선택이 아니라 그 다음 선택들이 더 무서웠다는 걸요. 그때는 몰랐습니다.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았습니다. 아주 천천히 왔습니다. 처음 느낀 건 대기 시간이었습니다. 예전엔 앱을 켜면 5분 안에 콜이 떴습니다.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10분, 15분을 기다리게 됐습니다.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오늘만 그런가 보다. 하지만 오늘만이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었습니다. 주변 기사들한테 물어봤습니다. 요즘 왜 이래요? 콜이 왜 이렇게 없어요? 다들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. 기사가 너무 많아졌어. 플랫폼은 늘어나는데 물량은 그대로야. 2023년 기준으로 퀵 서비스 기사가 전국에 30만 명 넘게 있었다고 하더군요.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었고요. 일감은 한정돼 있는데 사람만 계속 들어왔던 거예요. 수입이 줄기 시작했습니다. 하루 20만 원이 15만 원이 되고 어느 날은 10만 원도 못 채우는 날이 생겼습니다.
기름값 빼면 7만 원, 8만 원 남는 날도 있었습니다. 그때부터 마음이 급해졌습니다. 콜이 뜨면 위치를 안 보고 일단 잡았습니다. 짐이 무거워도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거리 먼 것도 받았습니다. 오늘 안 하면 오늘은 끝이다. 이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.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. 오전에 콜이 하나도 안 떠서 점심도 안 먹고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. 오후 2시쯤 겨우 콜 하나가 떴는데 거리가 왕복 40km였습니다. 단가는 35,000원이었어요. 기름값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. 그런데도 잡았습니다. 안 잡으면 오늘 하루가 완전히 빈손이니까요. 그 콜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. 이게 뭐 하는 짓인가? 그런데 다음 날도 똑같이 앱을 켰습니다. 사람이 한번 시작하면요. 멈추는 게 더 무섭거든요.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? 이건 아닌데 싶으면서도 발을 빼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요. 그때 제가 딱 그랬습니다. 아내가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.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늦게 와? 제가 말했습니다. 요즘 콜이 뜸해서 더 뛰어야 해.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. 그럼 몸은 괜찮아? 저는 대답했습니다. 괜찮아. 그 괜찮아가요. 가장 위험한 말이었습니다. 어느 날 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. 당신 손이 왜 이래? 떨려.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. 피곤해서 그래. 좀 자면 돼. 그런데 사실은요. 핸들을 오래 잡아서 손에 쥐가 난 거였습니다. 하루에 10시간 넘게 운전하는 날도 있었거든요. 아내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지만요. 밤에 혼자 화장실에서 손을 주물렀습니다.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.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어요. 지금 생각하면요. 그때 이미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. 저만 못 들은 거였죠. 사실 허리는 진작부터 안 좋았습니다. 하루 8시간 넘게 앉아서 운전했고 내리면 허리가 뻣뻣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찌릿했습니다. 처음엔 파스를 붙였습니다. 그 다음엔 찜질팩을 샀습니다. 나중엔 허리 보호대까지 찼습니다. 그래도 병원은 안 갔습니다. 병원 가면 쉬라고 할 것 같았거든요. 쉬면 돈을 못 버니까요. 아내가 병원 가보라고 했습니다. 당신 허리 요즘 너무 이상해 보여. 저는 웃으면서 넘겼습니다. 나이 들면 다 그래. 그때 아내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. 돈보다 몸이 먼저야. 저는 대답했습니다. 알아. 알아. 알면서도 안 멈췄습니다. 사람이 참 이상하죠. 아는 것과 하는 건 다르더라고요.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신호였습니다.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던 거죠. 혹시 여러분도요. 이 정도는 참을 만해 하면서 넘겨본 적 있으십니까? 저도 그랬습니다. 그러다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. 그날은 특별할 것 없는 화요일이었습니다. 오전에 콜 2건, 가벼운 서류 배달이었습니다. 점심 먹고 대기하고 있는데 오후 2시쯤 콜이 떴습니다. 양문형 냉장고. 이동 거리는 멀지 않았습니다. 단가가 좋았습니다. 대략 6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오가는 종류였고요. 그날 콜은 8만 원이었습니다. 저는 망설였습니다. 그리고 화면에 적힌 문장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. 엘리베이터 없는 4층. 그때 제 속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. 딱 한 번만. 그 한 번이요. 사람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. 현장에 도착했을 때 냉장고가 생각보다 컸습니다. 계단은 좁고 가팔랐습니다. 저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냉장고를 한 계단씩 끌어올렸습니다. 땀이 눈으로 흘러내려서 앞이 흐려졌습니다. 1층에서 2층까지는 올라갔습니다. 허리가 뻣뻣해졌지만 참았습니다.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갈 때 숨이 턱 막혔습니다. 저는 벽에 기대 잠깐 쉬었습니다. 그 순간 고객이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. 아저씨, 언제까지 걸려요? 저 약속 있어서요. 저는 대답했습니다.
네, 금방요. 그 금방이라는 말이요. 제 허리를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4층. 한 계단을 남겨두고 다시 힘을 줬습니다. 그 순간 허리 안쪽에서 뚝 하는 느낌이 났습니다. 통증이라기보다요. 힘이 끊기는 느낌이었습니다. 다리의 감각이 가라앉았습니다. 저는 냉장고를 놓치지 않으려고 벽을 붙잡았습니다. 그 순간 고객이 뭐라고 했습니다. 아저씨 빨리 좀 해주세요. 그 말이요. 제 귀엔 멀리서 울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. 어떻게 냉장고를 올렸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. 그냥 벽을 짚고 한 발 한 발 내려왔습니다. 다마스에 올라타서 핸들을 잡는데 손이 떨렸습니다. 운전해서 집까지 오는 30분이요. 제 인생에서 가장 긴 30분이었습니다. 집에 돌아오니 신발을 벗을 힘도 없었습니다. 현관에 주저앉았고 아내가 달려왔습니다. 당신 왜 그래? 얼굴이 하얘.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. 그냥 고개만 흔들었습니다. 아내가 제 등을 부축해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. 침대에 눕는데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. 그날 밤 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. 내가 왜 그 콜을 잡았을까?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다른 콜이 왔을 텐데. 그런데요. 후회해봤자 이미 늦었더라고요. 다음 날 병원에서 MRI를 찍고 결과를 들었습니다. 요추 4번, 5번 수술이 필요합니다. 수술비는 비급여 포함해서 대략 500만 원대 중후반이었습니다. 숫자는 컸지만요.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. 최소 3개월 운전 금지. 그때 저는 처음으로 계산을 했습니다. 수술비, 재활비, 그리고 못 버는 돈. 여기에 차 보험료와 세금, 생활비까지. 그달부터 우리 집 통장이 녹기 시작한다는 걸요. 그때는 몰랐습니다. 그 계단에서 제가 들었던 건 냉장고가 아니라 우리 집 남은 시간을 들었던 거라는 걸요.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요. 잠깐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?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공감 간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.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이요. 저 같은 실수를 하려는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. 그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수술은 바로 할 수 없었습니다. 대기 일정이 있었고 검사도 더 해야 했습니다. 그 사이 저는 누워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. 다마스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. 매일 창문으로 그 차가 보였습니다. 내가 타지도 못하는 차. 그게 왜 그렇게 서글펐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느 날은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. 저 차를 처음 받아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. 설레던 마음, 잘 될 거라는 기대. 그런데 지금은요. 저 차가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. 차는 서 있는데 돈은 나갔습니다. 보험료가 빠져나갔고 차 유지비가 나갔고 생활비가 빠져나갔습니다.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요. 수입이 0원이었습니다. 아내는 처음엔 저를 달랬습니다. 괜찮아. 수술하고 나오면 다시 하면 되지.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럼 금방 나아. 그런데요. 밤이 되면 둘 다 말이 줄었습니다. 저녁 먹을 때도 TV 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. 예전엔 오늘 있었던 일 얘기하고 웃기도 했는데요. 이젠 그냥 밥만 먹고 일어났습니다.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통장을 들고 왔습니다. 당신, 우리 통장 지금 얼마 남았어? 그 질문이요. 제가 들었던 어떤 통증보다 아팠습니다. 저는 말을 돌렸습니다. 아직 괜찮아. 너무 걱정하지 마.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. 괜찮다는 게 얼마냐고. 그때 저는 처음으로 숫자를 말했습니다. 지금 상황대로면 석 달만 지나도 몇 천은 빠질 거야. 아내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. 그 침묵이 무서웠습니다. 화보다 더 무서운 건요. 사람이 말이 없어지는 순간입니다. 그날 밤 아내가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.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.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? 아이들한테 말해야 하나? 큰아들한테 전화할까 생각했습니다.
그런데 손이 안 움직이더라고요. 아들은 결혼한 지 2년 됐습니다. 맞벌이로 어렵게 살고 있어요. 어린 손주 키우면서 대출 갚느라 빠듯한 거 알고 있거든요. 거기다 제가 아빠 수술해야 하는데 돈 좀 하면요. 그 아이 얼굴이 어떻게 될지 뻔했습니다. 딸한테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시댁 눈치 보면서 살고 있는데 친정 아빠가 돈 없다고 하면요.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결국 저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. 아내하고 둘이서 끙끙 앓았습니다. 혹시 여러분도요? 자식들한테 차마 말 못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? 부모 노릇이라는 게요. 죽을 때까지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더라고요. 저는 그날 밤 거실에서 계산을 했습니다. 수술비가 500만 원대 중후반. 재활치료는 매달 수십만 원씩. 못 버는 돈은 하루 10만 원만 잡아도 석 달이면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. 차를 세워둔 비용까지 합치면요. 손실은 어느새 1,500만 원, 2천만 원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.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멈췄습니다. 숫자가 너무 커서요. 현실감이 없었습니다. 8천만 원 있으면 노후 걱정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러다 절반이 날아가겠네.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. 몸이 무너지면 돈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진다. 누가 대신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다. 저는 개인으로 뛰는 사람이었습니다. 산재보험도 없었고 누가 제 등을 받쳐주지 않았습니다. 플랫폼에 전화해봤자 기사님 개인 사정이라서요 그 말뿐이었습니다. 8만 원짜리 콜 하나 잡으려다가 이렇게 됐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. 그때 제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. 아, 나는 혼자구나. 수술 날짜가 다가올수록 불안했습니다.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. 새벽 서너 시에 눈이 떠져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. 아내도 잠을 설치는 게 느껴졌습니다. 그런데 서로 말은 안 했습니다. 말하면 더 무거워질 것 같아서요. 지금 생각하면요. 그게 두 번째 신호였습니다. 그만하라는 신호였죠. 그런데 저는 또 버텼습니다. 사람은요. 이미 시작한 일은 끝까지 끌고 가고 싶어 합니다. 그게 자존심인지 습관인지 공포인지 그때는 구분이 안 됩니다. 수술은 끝났습니다. 마취에서 깨어난 순간 허리는 묵직했고요. 의사는 말했습니다. 급한 신경 압박은 풀렸습니다. 이제 재활이 중요합니다.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. 그래, 재활만 하면 다시 뛸 수 있겠지. 그때는 몰랐습니다. 다시라는 단어는요. 나이 들수록 점점 멀어진다는 걸요. 수술 후 일주일은 병원에 있었습니다. 처음 걸어보라고 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. 10발자국 걷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습니다. 간호사가 부축해줬습니다. 천천히 하세요.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. 그 말이 이상하게 서글펐습니다. 예전엔 냉장고를 4층까지 들고 올라갔는데 지금은 10발자국도 혼자 못 걷는다는 게요. 재활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. 3개월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. 재활치료실에 가면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. 허리 다친 사람, 무릎 다친 사람, 어깨 다친 사람. 다들 표정이 비슷했습니다. 지쳐있고 불안해 보였습니다. 치료사가 말했습니다.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긴 어려우세요. 관리하면서 사셔야 해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. 예전으로 못 돌아간다고?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굽고 조금 무거운 걸 들면 찌릿했습니다. 10kg만 넘어가도 몸이 먼저 겁을 냈습니다. 퀵은요? 결국 운전이 아니라 운반이었습니다.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인정했습니다.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. 당신 차 어떻게 할 거야? 저는 한참 대답을 못했습니다. 차를 팔아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입에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. 그 차는요.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던 증거거든요. 그걸 파는 건 그 믿음을 포기하는 거였습니다. 결국 다마스를 팔았습니다.
처음 살 때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요. 차 키를 건네던 날 저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. 처음 차를 받아오던 날의 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. 나도 할 수 있다던 그 표정. 이제 다시 시작이다던 그 마음. 그런데 결말은요. 허리가 무너지고 수입이 끊기고 차는 감가로 빠지고 통장은 석 달 사이에 눈에 띄게 얇아졌습니다. 차를 인수하러 온 사람이 물었습니다. 어르신, 왜 파세요? 상태 좋은데.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. 이제 못하게 돼서요. 그 사람이 차를 몰고 가는 걸 지켜봤습니다. 다마스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이요.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.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돈을 건넸습니다. 아내가 물었습니다. 많이 안 쳐줬네. 저는 대답했습니다. 그래도 받을 거 받은 거야. 아내가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.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. 당신 괜찮아? 저는 대답했습니다. 응.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. 아니, 못 말고. 마음이. 저는 그때 대답을 못했습니다. 울부짖고 싶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담담해지기도 어려웠습니다. 그래서 그냥 말했습니다. 내가 너무 쉽게 봤어. 그 다음부터 저는 일을 알아봐야 했습니다. 몸 쓰는 일은 어렵고 앉아서 오래 하는 것도 어렵고 결국 선택지는 좁았습니다.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검색했습니다. 60대 일자리, 시니어 채용, 허리 안 쓰는 일. 검색 결과는 많지 않았습니다. 경비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. 그런데 거기도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. 아파트 경비는 빠지는 자리가 거의 없었습니다. 한 자리에 수십 명이 지원한다고 했습니다. 결국 구한 건 주차 관리였습니다. 대형마트 지하에서 차 안내를 하는 일이었어요. 월급 170만 원. 하루 8시간, 주 5일이었습니다. 면접 보러 가는 날 아내가 넥타이를 매줬습니다. 잘 될 거야. 당신 성실하잖아.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런데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. 면접은 간단했습니다. 건강하세요? 네. 오래 서 있을 수 있으세요? 네. 그게 끝이었습니다. 거창한 경력도 학력도 필요 없었습니다. 그냥 건강하고 성실하면 됐습니다. 합격 통보를 받고 집에 왔습니다. 아내가 기뻐했습니다. 잘 됐다. 이제 좀 안심이네. 저도 웃었습니다. 그런데요. 그날 밤 거울을 보는데 웃고 있는 제 얼굴이 어색했습니다. 처음 출근하던 날 저는 주차장 구석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. 제가 평생 쌓아온 게요. 그 순간 아주 작아 보였습니다. 30년 동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. 관리직이었습니다. 사람들한테 지시도 하고 책임도 지고 그랬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요. 차 오면 손 흔들고 가면 고개 숙이고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. 첫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. 다리도 아팠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. 어떤 손님은 반말을 했습니다. 야, 저기 자리 있어? 저는 대답했습니다. 네,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. 예전 같았으면요. 손님, 말씀 좀 가려서 하시죠 했을 겁니다. 그런데 지금은 그냥 넘겼습니다. 여기서 싸워봤자 저만 손해니까요. 혹시 여러분도 아시나요? 예전에 뭔가 했던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그 기분이요. 그 선택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. 정확히는요. 그 선택 이후 버텨보자던 선택들이 제 몸을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. 지금 저는 주차 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연금과 합쳐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로 살아갑니다. 부자도 아니고 여유롭지도 않습니다. 하지만 버팁니다. 허리는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. 무거운 걸 들면 지금도 찌릿합니다. 아침엔 뻣뻣합니다. 저는 이제 압니다. 이건 평생의 동행이라는 걸요. 그런데 이상하게도요. 사람은 받아들이면 조금 편해집니다. 왜 나한테만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지로 바뀌면요. 숨이 조금 쉬어집니다.
요즘은 출근길이 싫지 않습니다. 주차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있거든요. 다들 저처럼 은퇴 후에 나온 사람들이에요.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합니다. 누구는 편의점 했다가 망했다고 하고, 누구는 치킨집 했다가 접었다고 하고, 다들 사연이 있더라고요. 그 얘기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.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. 혹시 여러분도요? 은퇴 후에 뭔가 해보고 싶으신가요? 다마스를 살까? 배달을 할까? 몸 좀 쓰면 되지 않을까?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. 잘 버티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. 그런데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몸은 자산입니다. 그리고 자산은요, 한 번 깨지면 복구 비용이 상상보다 큽니다. 수술비가 끝이 아닙니다. 재활비가 끝이 아닙니다. 못 버는 시간, 무너지는 생활 리듬, 줄어드는 대화. 그게 진짜 비용입니다. 저는 가끔 안방에서 옷장을 여는 사람들을 이해합니다. 문을 열었다가 조용히 닫는 마음.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숫자. 그 숫자가요, 한 집의 공기를 바꾸거든요. 아내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. 나 그때 퀵한다고 할 때 말렸잖아. 그때 더 세게 말릴 걸 그랬어? 아내가 웃으면서 그러더군요. 말려도 당신 안 들었을 거잖아. 맞아요. 안 들었을 거예요. 그때 저는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.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문제였어요. 해야 한다는 생각이 할 수 있다를 압도했던 거죠.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불쌍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. 동정받고 싶어서도 아닙니다.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경고가 되면 좋겠습니다. 몸 신호를 무시하지 말자. 일감이 줄 때 더 무리하지 말자. 숫자 계산을 늦게 하지 말자.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오늘 하루도 긴 시간 혼자 잘 견뎌내셨습니다. 적막한 방 아니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저와 함께 하셨죠. 오늘 밤은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히 쉬시길 바랍니다. 내일 또 이야기 나누러 오겠습니다. 댓글로 남겨주세요. 여러분은 은퇴 후에 어떤 일을 고민하고 계십니까? 혹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참고 계신 건 없으십니까? 이 채널은 실패를 구경하는 곳이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함께 기억하는 곳입니다. 본 이야기에서 언급되는 플랫폼 구조와 거래 방식은 특정 기업을 지칭하지 않으며 동시대 다수 유사 사례를 종합해 재구성한 서사입니다.